대표님 혹시 그 건물들을 네네. 잘 사는 사람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물건지나 이런 것들을 중개법인 통해서 물건지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거에 적혀있는 가격 자체가 정찰제가 아니에요. 근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그 가격이 되든 안 되든 꼭 5% 넣어달라고 제안을 줘요. 예를 들면 110억 정도 건물인데 내가 이렇게 조건을 최대한 맞출 테니 당근기간을 최대한 당겨줄 테니 혹은 계약금을 한 20%를 줄 테니 건물주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얘기를 해서 금액을 뭐 110억에서 100억 정도로 좀 딜을 최대한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물건지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최대한 제안을 해보고 그 가격이 안 됐어요. 그럼 패스. 그 다음 물건지를 다시 검토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안 됐다. 그럼 패스.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투자를 잘해요. 건물시장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저 물건을 못 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의 금액에 딱 알맞게만 검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혹은 이 금액은 절대 강남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아예 강남도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이제 역할을 해주는 이 중개인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개인 분들 중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잘 만들어 갈 거고 그게 아니면 뭐 가격이 안 깎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이런 일이다 보니까 최대한 금액 자체를 잘 협상을 해서 원하는 가격을 맞춰주는 일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당근에서 우리 보면은 판매자들이 내고는 없다, N으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건물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고 하니까 더 보수적일 것 같고 내고를 해주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똑같습니다. 당근에서 파는 거랑 사실 건물 파는 거랑 비슷해요. 건물을 팔 때는 세금적인 부분이 딸려오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거고 그런 거지 사실 당근 파는 거랑 건물 파는 거랑 이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 건물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건물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입의 장벽이 커지기 때문에 수요층이 적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히 1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0억 갖고 있는 사람 비교했을 때는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5% 넣었다가도 조금 더 기다려 보면 가격이 가까워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마치 당근에서 2달 전 게시글이 맞아요. 팔렸다고 하면은 이거 좀 더 내고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똑같아요, 메커니즘은. 세 번째로는 정말 물건지가 급한 경우도 있어요. 당근하고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갑자기 카메라가 시세가 뭐 한 30만 원인데 10만 원이 나왔으면 바로 팔리는 것처럼 그쵸. 그런 건물도 있죠. 네. 시세 대비 정말 싸게 나와 있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중간에서 중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람을 넣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빨리 사야 된다. 오늘 사야 된다. 오늘 계약금 넣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휘말려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원룸 구할 때도 이거 오늘 가계약금 안 넣으면 이 반 나간다.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덜컥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가, 이거는 어떤가 세세하게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다 가능합니다 해서 무턱대고 가계약금부터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한 번은 잘 견뎌야 된다. 한 번은 참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물건지가 정말 매력적인가 아닌가. 그래서 급해서 투자를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휘둘리면 안 돼야 된다. 근데 휘둘리면 안 되려면 적어도 이 건물 물건지를 소개시켜주는 중개해주는 중개인만큼 지식이 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휘둘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부동산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 이제 건물 알아본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이 이 물건지가 그렇게 좋다는데 해서 후딱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이 부동산 투자를 해봤던 주변에 지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리뷰를 받는 게 좋아요. 지식도 없고 주변에 지인도 없고 정말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근데 그럴 때 조금 정확한 촉도까지는 아니지만 실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군데 은행 쪽에 감정가를 많이 받아보는 거, 그 다음에 최대한 실거래가 대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지, 땅값 자체가 저렴한지 아닌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좀 많이 보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최악의 상황일 때 시나리오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랬을 때도 이 물건지가 괜찮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든다면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A라는 중개사가 있고 B라는 중개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 빌딩을 제가 갔어요. 근데 A는 이거 저희가 280억에 맞춰드릴게요. 그리고 B라는 데는 이거 270억에 맞춰드릴게요 라고 하면 당연히 B랑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고 B 쪽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기울죠.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은 어때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A라는 중개업체한테 이것도 깎아보라고 하고 B라는 중개업체한테 너도 이것도 깎아보라고 하고 C라는 중개업체한테 이렇게 깎아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한번 네네.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애당초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걸 오퍼를 받는 이 외도인은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깎아줄 이유가 없어요. 깎아줄 이유가 없다. 네, 당연히 많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건물에 관심이 이렇게 많네, 플리어이들이. 네네. 그럼 나는 이 가격에 팔 이유는 없지.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지가 나오면 정말 진정성 있게 매수 의향서를 진정성 있게 접수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실력 있는 중개인한테 나는 최대한 이런 조건을 맞춰줄 수가 있고 네. 나는 바로 계약할 희망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잔고 증명서까지 막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진정성 있게 부딪히는 게 맞아요.